오늘 방송되는 사건은 5월 5일 10시에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택시기사님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5월 14일 오후 9시 50분 경기도 성남시 미금역 인근 도로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택시는 속도를 천천히 낮추더니 갑자기 후진을 하며 인도를 침범,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춰섭니다. 이후 운전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잠시 후 지나던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견인차 기사님, 경찰차 119 구급차가 도착을 합니다. 긴급히 운전석에 계신 분을 밖으로 모셔와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응급대원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끝내 운전자는 사망합니다.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이 사건은 사고가 아닌 사건이었으며 상상하기도 힘든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김원사건 파일, 분당 미금역 택시기사 살인사건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아버지셨습니다. 30년간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며 성실하게 사셨고 가족을 끔찍히 사랑했던 아버지.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떠나신 아버지의 빈자리에 유족은 정신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유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언론에 나오는 짤막한 기사들로만 사건의 경위를 접했고 장례를 치른 이후 분당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봤지만 이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건 내용을 재판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라는 답변만 듣습니다. 즉 유족분들은 자신의 아버지, 자신의 남편이 사망했지만 누가, 왜, 어떻게 그 모든 내용을 단순히 언론만 통해 내용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범인은 살인 혐의로 5월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로 구속 송치가 돼버린 상황이었죠. 그 누구도 유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지를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 사건의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당시 목격자는 견인차 기사님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셨던 시민분들이셨습니다. 사건 당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차 기사님은 천천히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왜냐면 운전석에 계신 기사님을 일단 꺼내서 그 이후에 사고 수습을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무언가 좀 이상했던 겁니다. 운전석에 계신 기사님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계신 모습이었죠. 문을 열면서 괜찮으신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운전선 뒤쪽 좌석에서 사람이 웅크려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초 지나지도 않을 상황에서 조수석 뒷문 쪽으로 도망치려는 모습을 보였지요. 그래서 견인차 기사님은 문을 못 열게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궁금합니다. 왜 문을 막았던 걸까요? 사실 피해를 입은 승객이 뒷좌석에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온 사람을 보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죠. 별다른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심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의심을 했던 이유는 차량 내부에는 끔찍할 정도로 많은 혈흔들이 보였으며 도망치려는 남성에게도 혈흔이 묻어 있었던 겁니다. 보통의 사고라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로수 정도에 부딪힌 상황의 교통사고에서 이런 정도의 출혈이 나온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그 남성을 검거합니다. 그는 인천 출신, 나이 23세 A씨.
달리는 택시 안에서 60대 택시기사님을 공격한 범인이었죠. 구속된 그 남성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죽인 거 맞다 라고 인정은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이상한 말만 합니다. 사건의 그날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3세 A씨는 5월 14일 저녁 인천에서 택시를 탑승하고 목적지였던 분당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쯤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 택시기사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공격 흉기는 날카로운 흉기, 칼 같은 것으로 확인되며 부위를 약 20차례 정도 공격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때까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은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고 차량이 정차한 이후 후진으로 가로수를 들이박습니다. 어쩌면 후진은 피해자가 선택한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량을 서서히 멈췄을 때 자기를 내려달라고 해서 멈춘 건지 알 수 없지만 혹은 공격을 이미 당해 차량을 멈춰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가 붙어있는 범인을 떼어내기 위해 후진을 선택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런 충격이 있기 전까지 범인은 무차별적 공격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범행 동기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안양 택시기사 폭행 사건처럼 뭔가 말다툼 끝에 마스크던 술 때문이던 이런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범인이 음주 상태에서 갑자기 격분에 화가 나 공격을 가했던 걸까요? 아니면 다른 약물 반응 같은 게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이상했습니다. 어떠한 약물 및 음주에 대한 반응도 없었고 다른 범행 동기 또한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20차례 이상 공격을 했다라는 뜻은 그 흉기가 택시에 원래 있을 리가 없다는 뜻. 다시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는 인천에서 탑승할 때부터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공격하자 외부엔 이거 묻지마 살인이다. 택시기사를 상대로 일부러 공격을 가한 거다 라는 내용이 외부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말이죠. 범행 동기 관련 최근 새로운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횡설수설하기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그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 만남의 여성을 만나고자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난 이후에 살인을 저지르려고 했는데 과도한 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상대방이 그냥 안 만날래요 라는 말, 그런 만남을 취소해 화가 나서 택시기사님을 살해했다라는 진술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진술은 평상시에 자신을 누군가가 자꾸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리, 망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대로 있다간 죽을 것 같아서 감옥에 가야 되겠다 라고 판단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크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도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건 만남의 여성을 만나려고 했다가 그 사람을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 약속이 어긋나지자 택시기사로 범행 대상을 바꿨다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그는 2015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도 확인이 됩니다. 그 진술을 모두 완벽히 믿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묻지마 살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살인 대상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죠. 애초부터 칼을 들고 나갔고요. 그날 나는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즉 계획 범죄였습니다. 누군가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탄 택시. 이에 대해 전문가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범인의 심리를 살펴보면 살해 대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단 첫 번째로 자신보다 약해 보였던,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조건 만남 여성. 왜냐하면 자신이 원하는 장소, 그리고 위치, 시간, 모든 걸 조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 범행 대상을 타겟으로 설정해 분당 지역까지 이동을 하고 있던 도중 그 상대가 갑자기 만나지 않겠다라고 일정을 변경하자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기 위해 나왔는데
칼은 갖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지? 눈앞에 있는 연세가 좀 있어 보이는 기사님을 범행 대상으로 바꿨다는 것이죠. 스스로 머릿속으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운전 중이니까 나한테 집중 못할 거야. 그리고 내가 범행을 저지르면 바깥에서는 아무도 몰라. 나는 도망칠 수 있어 언제든. 그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을 자신. 즉 이런 모든 합리화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이 사건을 접하신 분들 중에선 요즘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네. 이 정도로만 사건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두 가지 가능성 때문입니다. 첫째, 그가 만약 범행을 성공했다면 그리고 도주했다면 그 이후에 어떤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전문가분들은 연쇄살인마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 가능하다라고 믿는 대상을 설정해 이런 공격을 가했고 잡히지 않는 걸 알았을 때 그 이후에 또다시 범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연쇄살인마의 모습이 보이지만 요즘엔 너무 빨리 잡히기 때문에 연쇄살인은 아닌 것 해서 연쇄살인마의 모습이 좀 나타난다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의 가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그가 범행을 여기서 시도하지 않았다면 인천에서부터 타고 온 택시, 분당에 가고 있다가 일정이 깨지면서 갑자기 다른 타겟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택시기사님이 젊어 보이고 자신보다 힘의 우위가 강해 보인다 판단했다면 그는 절대 이 안에서 범행을 일으키지 않았을 겁니다.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날 코로나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굉장히 밖에 사람들이 많이 없는 그런 공간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을 타겟팅했을까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들지요. 유족분들께서는 현재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종합해보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사형을 선고해달라. 특히 죄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죠. 둘째, 그에 대해 얼굴을 공개해달라. 즉 신상 공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신상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름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굳이 안다면 얼굴에 점이 하나 정도 있구나. 나이가 23살 정도구나. 이게 답니다. 신상공개 대상 해당 범주 안에는 분명히 들어가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기사도 몇 줄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안양 택시기사 사건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의 얼굴을 모르는 상태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문제가 생깁니다. 2015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만약 그가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 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 만약 형량 자체가 무기징역이 아닌 유기징역으로 나온다면 우린 그의 얼굴도 모릅니다. 치료가 됐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다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사건으로 얘기해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PC방살인 사건 김성수. 유기징역입니다. 무기가 아니었지요. 연쇄살인마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범죄 행각에 대해서 그렇게 뉘우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심신미약으로 유기징역이 나오게 되면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에 다시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이대로 두고만 봐야 되는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은 누구에게 중요한 걸까요? 인권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게 맞는 걸까요? 범인일까요? 아니면 유족 그리고 우리들에게 서야 되는 걸까요? 저는 김화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 관련 새로운 보도가 있어 내용을 추가합니다. 지난 14일 아침 10시 살인 혐의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가해자에게
여성 보호관 2명이 전자발찌 착용이 필요할지 검사를 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교도관과 함께 접견실에 도착한 가해자. 보호관이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볼펜을 건네주자 이 볼펜으로 보호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찍었습니다. 문 쪽에 서 있던 교도관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격을 당한 보호관은 머리를 크게 다쳐 봉합수술을 했고 다른 보호관도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폭행을 당해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랍니다. 뒷이야기 좀 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 택시와 관련해서 그 가림막 있죠? 차단막. 그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그게 아직 통과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 지금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주문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버스는 그게 통과돼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택시기사님들은 개인적 사비로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들었어요. 알아보는 게 좀 많이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모든 나라가 그런 건 아닌데 외국은 대부분 일단 앞좌석에 못 앉아요. 택시를 탈 때 앞좌석에 못 앉게 돼 있는 나라들도 많고요. 뒷좌석에만 앉아야 돼요. 그리고 차단막이 있어요. 막 자체가 있고 아예 얼굴을 못 보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모르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 결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무조건 뭐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회사 차원이든 뭐 국가적 차원이든 함께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조금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사건은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어떤 사건이든 뭐라고 할까, 범죄에는 경중이라는 게 없는데 그동안 나왔던 사건들의 판례들을 몇 가지 요 근래 몇 년 건만 살펴보더라도 김성수가 유기징역이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되게 놀랬거든요. 저게 왜 유기징역이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무기징역이 맞지 않나? 물론 저는 일반인이니까, 소시민이니까 제 머리랑 그리고 법은 다른 문제니까 당연히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건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연속살인을 저지르면 무기징역, 시신을 끔찍하게 훼손해서 피해자를 아예 사라지게 만들었는데도 무기징역, 2명을 살해했는데 무기징역, 1명을 살해했어요. 인재사건. 1명을 살해했는데 무기징역. 지금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을 살해했을 때 무기징역이지? 또 없고요. 기준이 되게 모호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봤을 때. 그리고 이런 무기징역이든 뭐든 다 불안해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조주빈이 감형이 됐죠. 조주빈이 이제 42년으로 형량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42년 무기징역 이랬을 때 사람들이 무기징역보다 42년의 형량이 높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아니거든요. 사실 42년보다는 무기징역이 형량이 훨씬 강한 거죠. 무기징역은 못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느낌 있잖아요. 왜 그러지? 그 이유가 무기징역은 가석방 대상자가 20년 이후부터 되니까. 물론 유기징역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10년인가 15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우리나라가 무기징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고 요즘에 또 선고도 안 해요.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형을 폐지 수순으로 가고 있는 국가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형법 중에 가장 높은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가석방을 매번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건 검찰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항상 죄수를 기소할 때 보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넣어놔요. 무기징역인데. 무기수인데도 그걸 신청을 해놔요. 왜냐면 혹시 모르니까. 나올까봐.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 넣어놓는 거예요. 일부러 이렇게 하나씩 툭툭.
그렇게 넣어놓고 있어서 만약에 가석방이 되더라도 전자장치로 좀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방어책을 해놓고 있는 거라서 뭐 몇 번씩 말씀은 드렸지만 만약에 무기징역이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그냥 가석방 될 수 없는 종신형과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종신형으로 나누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럴 거면 차라리. 그래서 이 얘기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건이 이렇게 보면 왜 유족분들이 무서워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유족분들이 보면 이게 사실 다 맞는 건 아닌데 유족분들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쪽을 가시지 않은 거예요. 범인이 현장에서 검거가 됐고 바로 경찰은 수사가 들어간 상황이었고 유족분들은 장례 절차를 밟고 계셨던 거죠. 상황이 그런 거니까.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좀 정리가 좀 되고 나서 가봤더니 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지가 했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료 다 모아서 검찰로 넘긴 거겠죠. 기소 의견으로. 그래서 검찰은 기소 준비하고 있고. 근데 유족은 어떤 얘기도 못 들은 거예요. 유족분들이 들으셨던 얘기는 그냥 단순히 언론에 나왔던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외로는 전달을 받은 게 없는 거겠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저기 나중에 공소장 내용 보고 확인해라. 검찰 이제 재판 시작되면 보게 되니까 거기 가서 얘기해라라는 게 난 그 대응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유족분들,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그러니까 궁금해하든 아니면 이런 내용에서 어떤 일이었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달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얘기했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면 재판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심신미약을 주장을 할 상황이에요. 지금 다 주장해요. 심신미약 주장 안 하는 범죄자들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 강원도 인제에서 그냥 등산객 차에서 쉬고 있는데 그냥 사람 200명 죽여보고 싶어가지고 막 칼 가지고 와서 그냥 살해했던 걔도 반성 안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자기 반성한다고 얘기해요. 그 자기 심신미약 주장해요. 자기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심신미약을 100% 인정해주진 않아요. 무조건 심신미약을 인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형을 해준다 이러진 않는데 막 무조건은 아닌데 이게 참 심신상실 조약하고 심신미약 조약을 전 조금 그래도 제 생각에는 조금 구별을 더 명확히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느끼는 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심신상실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심신미약 조항을 보면 이건 약간 판사 재량의 느낌이 진짜 강해요. 그 판사가 느꼈을 때에 대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까라는 문제도 함께 좀 고민해줬으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뒷이야기에서 이런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충남 당진자매 살인 사건이라고 얼마 전에도 방송을 했었어요. 저는 정말 놀랬어요. 사건이 1심이 나왔는데 그 범인이 얘기한 거랑 안 맞아요. 사건 현장에 가봤는데 영상을 다 찍었는데 봤더니 안 맞는 거야. 얘가 말한 거 이거 안 맞는데? 얘는 분명히 복도식 아파트에 철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숨어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는데 뚫은 흔적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뚫었지?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라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족이 사건을 더 찾아요. 결국에는 아버님이 사건이 너무 이상하게 찾다 보니까 이 새끼가 범행 저지르기 전에, 그러니까 잡히기 전에 두 피해자의 돌아가신 분의 핸드폰을 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도 했지만 핸드폰을 가지고 그 N사의 그 축구 게임 있잖아요. 그 F 온라인 그걸로 100몇만 원을 소액 결제를 한 거예요. 그것도 되게 영악한 새끼인 게 6월 30일, 7월 1일 넘어가는 양쪽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소액 결제 다 때리고 12시 넘어가면서 또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 짓을 하는 새끼예요. 그걸 누가 봤을 때 그걸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근데 1심은 그 내용을 아예 받아들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기소가 안 됐어요.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유족분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계속 세상에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송에 나와서 사건 자료를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공개했던 거고. 근데 이러고 나서 결국에 이번에 2심이 들어갔고요. 정말 이상하죠. 누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니, 어차피 김종식이 범행 인정했잖아.
인정했고 2명 살해했다고 했으니까 무기징역인데 뭐 어차피 우리나라 사형 안 주는데 사형 안 주니까 무기징역이면 잘 나온 거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거든요. 유족 입장은 아닌 거예요. 자신의 자식이 사망한 그 범행 동기 수법 모든 게 그리고 모든 죄명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 수사 안 하고 결론은 무기징역이니까 그럼 수사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남의 핸드폰 가지고 막 소액 결제하고 다니면 죄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번에 아버님이 그걸 하셔가지고 그걸로 형량이 나왔어요. 징역 2년형. 그러니까 근데 무기징역에 2년형이 늘었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건 아니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형량에 들어간 거예요. 걔의 죄명이에요. 그걸 썼으니까.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 2심 항소심이 출발을 했어요. 심신미약 주장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고 자기가 자수하지 않았냐 자백하지 않았냐 뭐 이런 걸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드디어 재판부가 받아줬어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거 다 인정하고 내용 들어온 것 중에 말이 좀 안 맞는 게 있다. 상황을 보면 이상하다 이거.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라라고 검찰에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항소심은 그 부분이 다시 들어가요. 그 항소심 재판부는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이거. 앞만 봐도 이게 유족 아버님 어머님이 계속 어필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라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 사형이 있지만 집행하지 않고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가장 최근에 해봐야 어차피 안인득이 한번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았다가 2심에서 뒤집어지긴 했지만 근데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어차피 사형 안 주는데 뭐.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대부분 진행하는 사건의 모든 유족은 사형을 달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보면 참 함부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어차피 사형 안 나와요. 이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이 없다는 것처럼 유족이 돼버리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리고 저는 이 사건, 오늘 여러분하고 진행한 이 사건에서 참 감히 말하기도 힘들고 생각하기도 힘들었던 내용이지만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대부분 흉기에 대해 범행 피해자가 될 때 흉기가 자신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걸 인지를 못한다고 해요. 처음에는. 대부분 그렇대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진짜 찔렸나? 라는 생각을 잘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점점 혈액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니까 좀 힘이 풀리는 거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20번의 공격이 있었다. 왜냐면 차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운전하면서 막 공격이 들어와서 이렇게 흔들릴 수, 이제 운전하면서 공격이 들어왔구나인데 제가 이게 진짜 괘씸하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새끼 여기서 세워달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라고 하고 공격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예요. 근데 만약 이게 맞으면 이 새끼 지 다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거겠지. 만약에 운전 중에 공격을 했을 때 차가 틀어지거나 그러면 자기도 다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반대편에 오는 차든 뒤에서 오는 차든 사고가 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왜 심신미약이야? 차량을 좀 멈춰놓고 뭐 결제할게요. 차량에 서서히 서가는 그 환경에서 갑작스럽게 공격을 했고 기사님이 너무 당황하셔서 후진기어를 넣고 뒤로 뺀 게 아닌가라고 의심이 될 정도예요. 사실 이게 지금 정확한 내용이 외부에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뭐 후진을 범인이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 상황 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데 왜냐면 제가 왜 저걸 의심하냐면 차량이 후진을 계속해요. 그 부딪히고 나서도 한 번 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그 자리에 계셨던 이제 기사님이 엑셀 밟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얘는 지가 다치기 싫었던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그래서 참 이상한 부분이죠.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이 나중에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는 끝까지 보려고 해요. 근데 진짜 속 뒤집어 놓는 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길 바라고. 지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인의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갑자기 범행 타겟을 바꿨지? 차량? 처음에는 뭐 조건 만남 여성? 그럼 이제 공간, 위치, 시간 이런 게 벌어지니까. 근데 왜 여기 차량을 선택했지? 아, 얘는 차량을 멈추고 공격을 해서 피해자분이 의식이 없는 상황이 되면 자기가 그 차량을 타고 갈 생각이었나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운전하고 지가.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이미 그렇게 공격을 하게 되면 혈액이 자신의 몸에 묻을 텐데 그 상태로 바깥에 어떻게 다녀요? 밖에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사고가 나버렸고, 그리고 차가 저렇게 돼버리면 저걸 타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얘가 만약에 차량을 탈취했다면 얘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뭐가 그 다음 얘한테는 계획이었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했던 생각이에요. 후진 기어를 넣으신 분은 아마도 고인이실 확률이 높은데 주행 중엔 뒤로 안 가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멀리서 오셨고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인천에서 분당까지 왔으니까 오늘은 집에 좀 뭐 빨리 돈을 벌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왔다가 차량이 멈추고 나서 후진기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서 후진을 하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됐던 거니까. 그럼 이런 상황까지 보면 얘가 그 다음에도 범행을 또 저지르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연쇄살인을 말씀하신 게, 얘가 만약에 이거 차를 탈취했으면 누구든 다 타니까 이제 그런 문제였죠. 물론 추측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경찰, 검찰에서 나오겠지만 어쨌든 추측입니다.